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시골 선비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으로 올라와 새도 당당한 정승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글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다.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거렸는데 그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어떻게든 대감의 눈에 띄으려고 선물을 바치며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있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께나 준비해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바친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선비는 그만 부하가 났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했다. 그때 정승한테는 좋은 백마 한 필이 있어서 정승이 무척이나 이뻐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탕목을 잔뜩 깔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놓았다. 다음날 정승댁에서는 야단이 났다. 정승이 출타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마땅치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다. 그럴 즈음 전라도 성비가 정승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했다.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다.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기도 아주 어찌 잘 알아듣는지 편안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야,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 말인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썼다.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을짜리 하나 떼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에 사또짜리를 얻게 되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갔던 시절이었다. 어쨌든 새 옷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간이 왔다고 채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주중 뒤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추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문제였다.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룩주룩 소나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은 터진 뒤였다. 온몸에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났다.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구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다. 어허,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를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 말 몸뚱이를 식혀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다. 다 닦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 어허,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의 세도가 더 당당했던 시절이었다. 정승은 당장 대궐로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다.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짝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떠났다. 행색은 거지 차림이 돼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아무라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탁군이 어사행차를 눈치챈 뒤였다. 어사는 고을 강화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또이와 육방 간속과 하인들이 모두 선배로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다. 말마소,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온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습히곡을 하고 계시다오.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다. 아이고, 그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라. 어사는 추뜨고 뭐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야를 뛰어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어갔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다. 아니 이놈아, 내가 지금 뭐라는 것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동그래졌다. 어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다.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형이 한번 당한 터라서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했다.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로 평안도 고을을 향했다.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 팔자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가 딱 알맞았다. 명색이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을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본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다.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아집에 술주자 한 자가 출렁거리니 애타게 찾는 곳이었다. 이리 오너라. 아이, 어서 오세요. 옥틈만에 굿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와 붓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다.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도 하나 없고 저 혼자뿐이었다.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 상이라도 치우고서요.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하고서 들어왔다. 어사는 마음이 아주 급했다. 자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내 소원 딱 한번 들어주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은 운도 참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은 불같은 데다 생긴 거는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들어온다 하니 회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깔기 시작했다. 자, 어서 옷을 벗으세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여자를 재촉했다. 자,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이 뜨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소.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깃짝 속으로 쏙 들어갔다. 여인이 깃짝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아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는 소리로 불을 멈췄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서 물을 딸 일이지 뭐 하는 짓이냐?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이 또한 뽀르퉁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러자마자 또 웬 호령이요. 그래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띄었다.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이것도 자르르 저것도 쿵탕쿵탕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 하나가 남았다. 이제 이 괴짝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한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라. 괴 속에 든 어사가 여자를 응원하는 중이었다.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스르렁 스르렁 괴짝을 켜기로 들었다.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이게 태대로 내려오는 가구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다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을 나고 말았다. 사또를 본곡파직시킨다고 했더니 벌거벗은 채로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을까. 어쨌든 그 산적같은 남자의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하려자 사또가 말했다.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구나. 쓸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값을 후하게 쳐주마. 엽전을 꺼내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솟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이 졸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일이 깜깜했다. 에이구 여기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마부가 말까지 준비해서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든지 온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에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어찌나 신지 몰랐다.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어?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안악들이 다 모여놓고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괴짝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놈이 벌거버린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적성이 아니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다.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공연히 변장을 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거울 삼아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고 머금은
물론이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이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인 것이 보였다. 여보시오, 농부님인데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저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우리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다.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을 못 보는 신선오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진정 신선오름이라면 이 안이 반가운 일인가. 농부들 어서들 일하오. 어사는 아주 점잖을 빼서 말하고는 걸음을 산봉우리로 향했다.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불명했다. 한쪽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름다운 선녀와 청이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바둑을 두던 노인네가 말했다. 신선 노는 곳에 속세사함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야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밖에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다.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해서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다. 그때 함께 바둑을 주던 노인이 다시 술을 고랬다. 내 잔도 한 잔밖에.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서 말했다.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고내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내 잔도 한 잔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고내놓으니 어사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오락가락했다. 아이고 이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뽀리통하며 누구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보내놓으니 사양할 도리가 없었다. 팔선녀로부터 엉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서 푹 쓰러지고 말았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 말끔히 치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온통 하얀 칠을 해서 백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은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다.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다. 어사가 골아 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워있는데 옷과 짐이 다 사라지고 중에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 그 신선주를 석 잔 먹으면 신선이 된다던데 내가 여러 잔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냈단 말인가.
어사가 비적비적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천에 맞닿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여보쇼,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골 모선비가 옷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가웃하며 말했다.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옷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가 정신이 번뜩 들었다. 아, 내가 진정 신선이 됐긴 됐구나. 그새 100년이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 한양 본가로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거 참 자손이 조상을 닮았다더니 너는 몇 대 손이냐.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내 할아버지 꼴 되는 사람이야.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제대로 쥐어박았다.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달았다. 아휴, 난 꼭 신선이 된 줄 알았네. 정승이 기가 막혀서 말했다. 아이고, 그놈 천년만년 옷입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옷입 노릇을 평생 온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